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랙입니다. 최근 미국 증시가 왔다 갔다 움직이면서 우리를 너무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것은 최근 일주일간 미국 나스닥 지수 30분봉 차트인데요. 이게 하루이고 하루 5거래일 동안 차트입니다. 지수 움직임을 보면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아래, 위, 아래, 위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노래를 부른 것은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까 이게 딱딱 라임이 맞아 떨어지네요. 그런데 가장 최근 거래일을 보면 나스닥 지수가 크게 상승하면서 3%대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애플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오면서 나스닥 지수 전체를 견인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땡큐 애플. 그러면서 워런 버핏은 애플 덕분에 하루 사이에 12조 원이나 벌었다고 합니다. 정말 대단하네요. 부럽다는 말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나스닥이 반등이 나오긴 했는데 약간 찜찜하긴 합니다. 여기에서 더 오를까? V자로 쭉쭉 올라갈 수 있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것은 바로 연준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한다. 2번 한다, 3번 한다, 4번 한다, 5번 한다.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위협하고 있기 때문이죠. 실제로 며칠 전에 금리 인상을 결정하는 연준회의가 열렸었는데요. 이 자리에서 당연히 금리 인상을 하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생각보다 꽤 연준이 매파적으로 나왔습니다. 연준회의 요약본을 간단하게 공유드리면서 영상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파월 형님의 여러 가지 코멘트가 있었지만 몇 가지만 체크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가장 걱정하고 있는 것 중 하나인 대차대조표 축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아직 제대로 논의를 하지 않았다. 3월 연준회의부터 논의를 시작하겠다. 그때 가면 다시 이야기를 하겠다. 이런 식으로 말하면서 우리를 안심시켜줬습니다. 그런데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해서 여전히 걱정스러운 톤을 유지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더 올라갈 위험이 있다. 이 말은 즉 앞으로 금리 인상을 주저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금리 인상을 더욱더 확실하게 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올라가는 물가는 하반기부터 조금씩 잡힐 것이다. 이런 말을 했는데요. 그래서 이때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파월 연준 의장, 하반기에 물가가 잡히는 거냐? 그러자 파월이 아니다. 하반기에는 물가 상승세가 약간 꺾일 뿐이지 내가 안정화된다고 이야기하진 않았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이것은 즉 지금 물가 상승이 생각보다 심각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파월 연준 의장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겸손하고 민첩하게 진행하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리 인상에 대해서 신중하게 진행하지만 필요에 따라선 재빠르게 진행할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사람들은 연내 1년 동안 6번에서 7번 금리 인상을 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끔찍한 일이죠. 그래서 패드워치에서 올해 말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를 몇 번으로 타겟팅했는지 보겠습니다. 패드워치에 따르면 2022년 12월 달에는 연준에서 금리를 5번 올릴 확률을 32.8% 가장 높게 봤습니다. 그리고 7번 올릴 확률 역시 6.1%까지 봤습니다. 8번 올릴 확률 역시 0.5%가 있네요. 앞으로 연준회의가 7번 남아있죠. 그런데 8번 올린다는 것은 한 번 정도는 0.25%가 아니라 0.5%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사람도 있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2022년 말에는 미국이 금리를 5번까지 올릴 수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 4차례에 비해서 한 차례 더 추가가 됐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횟수를 반영하고 있는 비교적 단기채인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를 보겠습니다. 원래 미국의 2년물 국채금리는 1% 전후에서 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준회의가 끝나자 0.2% 정도 한 번에 올라가는데요. 그만큼 미국의 금리 인상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 차례 정도는 더 올릴 여지가 있다. 이렇게 사람들은 예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게 있습니다. 아직 연준에서 금리를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직 올리지 않은 금리를 4번 올리니 5번 올리니 이런 걱정을 미리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걱정거리가 시장에 반영되면서 국채금리 상승, 주가 하락 이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금리 인상에 대해서 미리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은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도대체 연준은 연내에 금리를 몇 번 올릴까? 많은 사람들이 예상하는 대로 5번에서 7번 이렇게 많이 올릴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해서 연준 이사 한 분께서 명쾌한 대답을 해드렸습니다. 이것을 간단히 보겠습니다. 퀄스 전 연준 이사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연준은 양의 실질 금리를 만들 것. 우리는 양의 실질 금리를 보게 될 것이라면서 인플레이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머지않아 양의 실질 금리는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실질 금리가 조금 어렵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의 연봉을 가지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연봉이 1년에 3% 오른다, 5% 오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하지 않는 것이죠. 우리는 항상 물가 상승률을 고려해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의 연봉이 3% 올랐는데 물가가 5% 올랐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의 실질 연봉 인상률은 마이너스 2%가 됩니다. 연봉이 오르긴 올랐지만 실제로는 연봉이 깎인 셈입니다. 그래서 여담이지만 작년에 연봉 상승률 상위 기업들을 보겠습니다. 카카오, NC소프트, 네이버 이런 회사들은 엄청 많이 올려줬네요. 여기 나와 있는 기업들 그리고 몇몇 대기업들을 제외하면은 실제로 여러분의 연봉은 깎였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연봉이 올라가야만 양의 연봉 인상률을 기록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금리에 그대로 적용을 해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퀄스 전 연준이사가 실질적인 양의 금리를 외쳤습니다. 실질 금리는 명목 금리에서 물가 상승률을 뺄 수가 있습니다. 명목 금리라는 것은 우리가 통장이나 서류상으로 볼 수 있는 금리, 10년물 미국의 국채 금리를 말하는 것이고요. 물가 상승률은 소비자 물가 상승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실질 금리가 마이너스예요. 왜냐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는 1.8% 정도 되죠. 그런데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금 7% 정도 됩니다. 이렇게 되면 실질 금리는 마이너스 5%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퀄스 전 연준이사는 10년물 국채금리를 높임으로써 양의 실질 금리를 만들 수 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기준금리를 올리게 되면 미국의 10년물 국채금리가 올라가죠.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림으로써 10년물 국채금리를 따라서 올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당연히 실질금리도 플러스가 되겠죠. 그런데 지금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나 돼요. 이렇게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7%인 상황에서 양의 실질금리를 만들려면 기준금리를 20번, 30번 이렇게 올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연준에서는 소비자 물가 상승률보다는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을 봅니다. 명목 금리에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체크했기 때문에, 즉 10년 동안 국채에 투자했을 때 받을 이자를 고려했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 역시 10년 동안 오를 물가를 고려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0년물 국채 금리와 10년물 기대 인플레이션을 한꺼번에 플러팅을 해봤습니다. 파란색이 10년물 국채 금리이고 빨간색이 10년 기대 인플레이션입니다. 일반적으로 국채 금리가 기대 인플레 값보다 늘 높은 상태에 있습니다. 평소에는 양의 실질 금리가 늘 유지되었다는 것입니다. 2000년대 초반 서프라임 경제위기가 터졌었던 2008년도 이때에도 실질 금리는 늘 플러스였습니다. 2011, 12, 13 이때 유럽발 재정위기가 터지면서 연준에서 2차, 3차 양적 완화를 하면서 실질 금리가 잠시 마이너스로 갔던 적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곧바로 양의 실질 금리로 다시 회복했었죠. 그런데 코로나 경제 위기 때 돈을 너무 많이 풀었기 때문에 실질 금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마이너스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주식 부동산이 계속 오르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요. 지금 10년 기대 인플레 값은 2.4% 정도입니다. 그리고 10년물 국채 금리는 1.8%죠. 이 둘의 차이는 0.6%가 납니다. 이 0.6%의 갭을 줄이기 위해서 연준에서는 기준 금리를 올려야 한다. 이러한 논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의 실질 금리를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금리 인상, 양적 긴축을 통해서 10년물 국채 금리를 높여야 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 물가 상승이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물가 상승을 조금 완화시키면서 10년 기대 인플레 값 역시 줄여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10년 기대 인플레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요소 중 하나인 국제 유가를 보겠습니다. 지금 국제 유가가 고공행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0년 기대 인플레 값 역시 고공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의 유가 상승을 막기 위해서는 국제 공조가 이루어지면서 오펙에서 증산을 할 필요가 있고요. 또한 이것은 약간 정치적인 이슈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은 현재 미국에서 신재생 에너지 투자를 강화하면서 원유 증산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미국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셰일가스가 매장이 되어 있죠. 미국에서 조금만 더 증산을 하게 되면 지금의 국제 유가를 잡을 수가 있을 거라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 입장에서도 원유 패권을 잡아갈 수 있고 물가 상승률도 둔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행정부의 지지율도 높일 수가 있겠죠. 어쨌든 오펙에서 증산, 미국 증산을 통해서 10년 기대 인플레 값은 안정화시킬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남은 과제는 미중 무역 합의입니다. 지금 미국 내부에서도 대중 관세를 폐지해야 물가 상승을 줄일 수 있다. 물가 상승률을 둔화시킬 수 있다. 이러한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바이든 대통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미국 무역 대표부가
대중관세 철회 여부에 대해서 판단을 하고 있지만 답은 불확실하다고 했습니다. 아직 대중관세를 철폐할 수준은 아니지만 대중관세 철폐에 대해서 고려는 하고 있다, 생각은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 그만큼 미국에서 물가 상승 압력이 심하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태에서는 금리 인상을 계속하면서 기대 인플레 값이 떨어지기를 기다려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미국 행정부의 적극적인 행동, 그리고 국제 공조, 이런 것들은 꼭 필요해 보입니다. 그럼 도대체 연준은 기준금리를 어디까지 올릴지 이것을 정확히 알려달라, 이렇게 요구를 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가장 최근에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다음 기사에 모든 것이 나와 있습니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는 연준은 3월 달에 금리 인상을 할 것이다. 하지만 인플레이션은 올해에 완화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 기사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공급망 병목 현상이나 코로나, 지정학적 리스크 등 불확실한 요인이 많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올해의 인플레가 점차 하락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아까 제가 설명드렸듯이 실질금리는 명목금리 빼기 기대 인플레값입니다. 이 두 번째 항인 기대 인플레값이 점점 내려간다.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플레 값이 예상보다 더 빨리 하락하면 좋은 소식이 될 것이다. 즉, 연준 입장에서는 기준금리를 조금만 올려도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연준이 금리를 5번이나 올린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5번보다 더 조금 올릴 수도 있다, 이렇게 말을 한 것입니다. 연준이 실제로 금리 인상을 하기 전에 다른 요인들이 인플레 하락을 가져올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제가 앞서 설명드린 것과 비슷한 내용이죠. 기대 인플레 값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장단기 금리차를 중요하게 봤습니다. 지금 장단기 금리차가 0.6%까지 줄어들었습니다. 이렇게 장단기 금리차가 줄어들면은 연준이 중립금리를 유지하기 위해서 매우 높은 금리 인상을 할 필요가 없다는 신호라고 했습니다. 여기까지 오면 조금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간단히만 설명드릴게요. 중립금리라는 것은 연준이 목표치로 하고 있는 타겟금리입니다. 연준의 타겟금리는 2.5%예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0%인 상태에서 금리를 최소한 9번 이상 올려야 된다는 것이에요. 영상 썸네일에서 연준이 금리를 어디까지 올릴까 이렇게 써 있잖아요. 연준은 금리를 9번은 올려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가지 요인을 봤을 때 기대 인플레가 낮아지고 장단기 금리차가 축소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연준은 굳이 이렇게 많이 금리를 올릴 필요가 없다, 이렇게 카시카리 연은 총재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 저 역시 그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과정에서 시장은 점점 안정화를 찾을 수 있을 거라 봅니다. 무슨 말이냐? 생각보다 금리를 덜 올리면서 생각보다 덜 매파적으로 연준이 행동하면서 주가 역시 안정화될 수 있다는 것이겠죠. 이것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내용입니다. 2018년 10월 달에 파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우리가 타겟 금리와 먼 거리에 있다. 금리를 훨씬 많이 올려야 된다. 파월이 이런 말을 하자 주가가 쭉 내려왔었죠. 그러다가 파월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준금리가 타겟금리 바로 아래에 있다. 이제 우리 한두 번만 올리면 된다. 이런 말을 하니까 주가가 여기서 쭉 반등했죠. 그러자 마지막에 기준금리를 한번 올리면서 지금 우리는 타겟금리 하단부에 있다. 타겟금리 안에 기준금리가 들어왔다. 이제 금리를 안 올릴 수도 있다. 이런 말을 하니까 주가가 쭉 반등했습니다. 여러분, 2018년도 나스닥 지수가 급락했을 때, 고점 대비 거의 20% 가까이 하락했을 때 연준은 기준금리를 몇 번이나 올린지 아시나요? 딱 한 번 올렸습니다. 이상하지 않나요? 이렇게 주가가 아래, 위, 아래, 위, 위, 아래 이렇게 움직이는 걸 봤을 때 우선 금리를 10번이나 올린 것 같은데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 사이사이 연준은 립 서비스를 하면서 금리를 앞으로 한 번 올릴까, 2번 올릴까 이러한 논의만 지속적으로 했을 뿐입니다. 그러면서 연준의 타겟 금리가 계속 바뀌었던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큰 변동성은 나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우량한 주식을 잘 들고 있다면은 굳이 걱정할 이유도 없는 것이 바로 지금의 장세입니다. 조금 더 섹터에 대한 이야기, 시장에 대한 구체적인 이야기는 2월 초 멤버십 라이브를 통해서 여러분께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멤버십 라이브는 명절 연휴 마지막 날인 2월 2일 수요일에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에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